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지훈이라고 하는데, 저는 소아청소년과 신경본과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이고, 그 여러 그 소아청소년과 여러 분과 중에 그 신경본과 세부 전문입니다. 저는 이제 교통을 주된 질환으로 보고 있는 의사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제일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난치성 뇌전증의 진단과 치료인데, 그 유전자 이상이 밝혀진 그런 질환들, 만성 뇌신경 질환들을 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뇌질환들을 주로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머리의 통증, 그러니까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교통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 이제 크게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금은 없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두통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도 지금 몇 개를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연구 결과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참 소외된 우리 아이들의 그 두통을 알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통은 정말 소아청소년기에 매우 흔한 증상이고, 15세 이전까지 거의 한 75%에서 두통을 주된 증상으로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애들이 이제 머리가 아파, 너는 이제 꾀병이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두통이 전부 다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일단 두통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 이제 2차 두통이 있고, 그다음에 2차 두통에 이제 약간 반대말로서 1차성 두통이 있는데, 이게 이제 2차 두통을 먼저 알아보면 2차 두통은 말 그대로 어떤 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어떤 그 원인이 있고, 강한 밀접성과 시간 연관성이 존재한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그 원인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두통이 발견됐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2차성 두통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두통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달리 이제 1차성 두통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도 두통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원발 두통, 1차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편두통과 긴장性두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단 2차 두통을 먼저 보면은 소아청소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진단합니다. 일단 빈혈이 되게 많습니다. 철분결 피부로 인한 두통, 그다음에 뇌수막염으로 인한 두통, 종양이나 커다란 혈관경으로 인한 두통, 커다란 무릎으로 인한 두통, 뇌전증, 또 수면장애로 인한 두통, 그리고 애들이 이제 약을 많이 안 먹을 것 같지만은 그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감기나 폐렴을 걸려도 로컬 병원에서 이제 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을 먹다가 혹은 진통제를 먹다가 너무 약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그런 두통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진단된 제 환자들인데, 이것은 이제 키아리 변형 타입 1이라는 질환인데, 이거는 어렸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었는데 자라면서 손해가 주저앉으면서 이런 두통과 신경학적 증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떼굴떼굴 뭐 머리가 아파서 불러서 이제 응급실로 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걸어서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근데 어,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MRI 찍으면 이런 게 진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물혹, 이게 이제 물혹이거든요. 핸드만 시스트라고 이제 진단할 수 있는데, 미드라인 시프트, 그러니까 그 중앙을 밀어내는 정도의 그런 아주 강력한 두통입니다. 이 환자도 역시 정상 발달이고 진통제 먹어도 잘 안 듣는 약한 두통이 있었는데 외래 왔고, 아이의 머리가 나이에 비해서 되게 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MRI 찍어보니까 진단돼서 바로 수술 들어간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 환자는 그 눈앞에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그 시야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두통이 있어서 홍두통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홍두통 약을 먹었는데 불구하고 두통이 잘 호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뇌파를 찍게 됐는데, 뇌전증으로 진단이 됐는데, 뇌전증이 모든 두통이 다 이제 두통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 두통과 그다음 편두통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위에 경련파가 있으면 이렇게 두통이 메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철분 결핍성 빈혈인데, 이러한 급속 발달기의 청소년이나 그 생리를 시작하는 여자 청소년들은 철분 결핍성 빈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빈혈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은 신기하게도 진단을 잘 못하는데, 왜냐하면 의심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빈혈은 단순히 우리가 헤모글로빈 수치로가 다운돼가지고 그걸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아청소년 빈혈의 유병률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에서 15%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어떤 문헌은 20%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데이터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까지 포함되면 전 세계적으로는 WHO에서 얘기하는 건 거의 30% 이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2차적인 두통이 많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의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두통을 시사하는 증상들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뇌영상 검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을 교과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지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좋은 편의에서 갖고 왔는데, 그 두통의 표현형이나 원발성 두통장애의 과거력과 관계없이 걱정스러운 증상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진단 조사가 불가피하게 적절하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소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애매하거나 조금이라도 꺼림직하면은 바로 뇌 영상 검사 그 이상의 검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은 2차 두통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진단하고 배제하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1차성 두통에 대해서, 이제 편두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편두통은 어떤 피검사라든지 MRI나 뭐 그런 정기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에서 이제 다 배제가 되고 난 상태에서도 편두통의 진단 기준에 어떤 진단 기준에 맞춰서 그런 문제의 베이스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거기 되어 있습니다. 문진 그 크리테리아는 되게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소아청소년 편두통에 대해서 되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일단 성인이 되면은 성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25% 정도의 편두통 유병률을 갖고 있는데, 이 편두통이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를 기점으로 해서 급속하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은 유병률을 보이면서 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그걸 외우기 쉽게 하려면은 그냥 사춘기 넘어가고 나서는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 편두통의 유병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기의 편두통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어렸을 때는 잘 진단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유병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소아편두통 두통이 한 10%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주로 보고 있는 뇌전증,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에서 2% 정도의 유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유명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2에서 3%, 그리고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4에서 8%, 그리고 이제 소아에서 가장 많은 만성 질환인 천식이 10%에서 15%.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기의 편두통은 10%인데 이게 굉장히 유병률이 많은 거고요. 근데 이 중에 잘 치료가 안 돼서 만성화되는 비율이 약 10에서 2%니까 전체 소아청소년의 만성 편두통 환자의 비율이 약 1에서 2%로 거의 뇌전증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아편두통의 진료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편두통 환자나 일반 소아청소년 두통 환자들을 보려면 일단 문진 시간, 히스토리 테이킹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여러 검사들을 통해 확인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런데 일반 동네 소아청소년과에서 환자를 5분 이상 보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수입에. 그래서 이제 동네 소아과병에서 머리 아프다고 오면은 바로 대학병원으로 쏘게 됩니다. 근데 대학병원 소아신경과까지 오게 됐는데, 대학병원 소아신경과 교수가 적극적으로 보지 않거나 너 학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머리 아프면 학원 끊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꾀병으로 치부하게 되면은 소아청소년 편통한테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정신과에서 필요 없는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성적, 생활, 교우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고 성인 시기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코스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그 가족과 환자의 힘듦은 그냥 널리 알려진 희귀 질환에 속해 있는 그냥 만성 소아신경 질환 환자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결코 덜하지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그 소아청소년 편두통 환자들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청소년 편두통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고, 편두통을 물론 뭐 지금 진단 기준도 있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인
뭐 어떤 물질을 발견한다든지 유전자로 진단한다든지 이러한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치료는 두통약과 그다음에 생활습관 교정과 인지행동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두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진통제, 뭐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낙센, 트립탄 이런 걸 쓸 수 있고 이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또 효과도 없고 진통제 때문에도 그 유발 두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통 예방 약제를 통해서 진통제를 먹는 횟수를 줄이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통 예방 약제로는 항경련제와 그다음에 부정맥약이나 우울증 약으로 일단 분류가 된 약제들의 로우 도즈로 써서 편두통 복용 용법이 있습니다. 이걸 용법을 통해서 이제 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CGRP와 관련된 이 편두통 유발 물질과 관련된 그런 그 표적 치료제가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약도 중요한데 생활 습관 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 패턴이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애들이 이제 두통 환자들은 패턴이 그냥 다 무너져 있고요. 습관 교정, 그다음에 식사 치료, 뭐 저당 식사요법이라든지 이러한 영양팀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그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적절한 강도의 꾸준한 운동이 중요한데 운동하라 그러면 절대로 운동 안 하기 때문에 운동 치료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편두통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아이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2차적으로 우울해지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다루기 위한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임상심의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편두통의 치료에 대해서는 이 CGRP가 나와서 여기 붙어야지 여기 이제 리셉터에 붙어야지 두통이 있는 건데 CGRP가 나온 걸 그걸 스틸해가지고 이제 딱 붙어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치료제가 있고 왔는데 그냥 문을 걸어 잠궈버리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고 어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급여화 문제라든지 소아청소년에서 쓸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약들이 있고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그 소수 환자들한테 이제 이 치료를 하면서 이제 효과를 좀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임상 시험이 소아에서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완전히 컴플리트 되지 않아서 근데 중간 결과는 매우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안전하게 오프라비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소아청소년 편두통 치료는 말씀드렸지만 자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꼭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고 뇌가 자라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는 겉브레넥시스라는 장내축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러한 장내 세균이 좋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뇌 질환이 발생되고 장내 세균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 편두통뿐만 아니라 뇌전증 이와 같은 다른 신경계 질환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영양과 편두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적 식이요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는데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이제 전반적으로 브레인 스테빌라이저로 이제 작용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난치성 뇌전증 치료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아청소년과 뇌는 개념이 발달 중인 뇌고 이미 발달이 완료된 뇌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개입이 소아청소년 편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2차적인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이게 정말 편두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신과로 인한 2차적인 편두통이 아닌지 이런 거를 두통이 아닌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정확한 인재 발달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면은 또 효과가 또 많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 실제로 저희 간암세 같은 경우는 오게 되면 이러한 프로토콜을 따르게 되는데 이건 뭐 제가 만들게 하지만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수님들께서 쓰신 훌륭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합을 한 거에는 불과한데요. 일단 오면은 일단 이타성 두통부터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그런 혈결피균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중심적으로 감별을 하고 기존의 두통약으로 잘 되지 않으면
CGRP, 모노클론 안티바디 같은 문제, 그다음에 생활습관 교정 매우 수면 교정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프로토콜 방해를 요약하면은 소아청소년 아기의 두통은 매우 흔한데 2차성 두통을 시사하는 위험 증상들을 놓치지 않고 않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아청소년 애들한테는 신경학적 검사들 MRI 같은 거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치료 전략은 편두통의 치료 전략은 다양한데 편두통은 만성 질환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내가 지금 너의 두통을 완전히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치료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 첫 번째 길이고요. 내가 너의 두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반 이상 줄이고 너가 학교를 빠지지 않게 학원을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잘 따라옵니다. 그 생활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표적 치료제들을 이 소아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수면 패턴의 안정화, 식습관, 운동 이런 것들을 이건 너가 해야 돼라고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런 그 팀이 있어서 보호자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개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대학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두통을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함으로써 환자의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두통의 만성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